이게 없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요새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요새 익숙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통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후자가 조금 더 충격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라고 이제 플로리다도 본 것이죠.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제가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얼마 전에 위대한 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입문하고 있는 드라마는 날 녹여주고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드라마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보다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날 녹여주어도 미스터 선샤인을 만들었던 드래곤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작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날 녹여주어에서는 예능 PD가 나오는데 이 PD가 정말 그 마이다스의 손이었어요. 뭐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는 PD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새로운 것, 그 다음에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아이템을 찾다가 냉동인간이라는 소재를 찾은 거예요. 또 마침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만나가지고, 근데 누가 자기 몸을 얼리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나설 테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나만 하면은 사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성 한 사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 말하면 실험맨 이런, 제가 대학원 다닐 때쯤 그 노란 옷 입고 막 실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험맨으로 등장했던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설득해갖고 같이 냉동인간 1년간 체험했다가, 하루 체험했다가 24시간 체험했다가 깨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 보려고 체험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냉동 기술을 갖고 있는 과학자가 해동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외부에는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20년이 흘러버려요.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자기들은 냉동됐던 인간들은 하루 냉동된 거잖아요. 근데 20년쯤 뒤에 이 과학자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정신이 들었다기보다는 무의식이 깨어나서 무의식 중에 주사기에 있는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해동을 시킵니다. 무의식 중에. 본인은 아직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20년이 흐른 거예요. 1999년에서. 그때도 폰은 있었는데 스마트폰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막 달라져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1950년대 사람이 20년대 왔을 때보다 이 친구들이 더 충격이 컸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 충격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냉동 인간 상태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면 체온이 31.5도예요. 인간의 체온은 31.5도가 불가능합니다. 34, 5도만 돼도 저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36점 몇 도, 이 정도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31.5도로 유지가 되다가 33도를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아직 과학자는 그 정신이 안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냉동이 돼 있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얼려주시오 라고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건 스토리텔링에서 아직 풀려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는 냉동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냉동되어 있는. 아까 말했던 그 유전자 관리 기술이 극단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그때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걸고서 자기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 냉동 인간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얼려져 있습니다. 제 추측에는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한 분은 지금 적어도 누워 계시는 한 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전공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냉동을 할 때 피를 다 빼고 냉동을 하냐, 피를 넣은 상태에서 냉동하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피를 빼고 하지 않았을까. 다 빼고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 좀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날 녹여주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내 몸이 마음에 안 들 때 돈은 많으시다고 하면 한번 냉동 인간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아까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감성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디지털 정보 기술이 최첨단으로 향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보는 거죠. 너 왜 이거 골랐어? 좋잖아.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카르트 마케팅이라든지 예술 경영 마케팅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철학자 데카르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플러스 아트에서 데카르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데카르트가 되어야 되는데 데카르트 하면 어감도 안 좋고 데카르트 하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마 데카르트 마케팅 이렇게 용어가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화라든지 예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LG 냉장고에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에도 이 데카르트 마케팅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경영 마케팅 많이 하죠. 사실은 이 예술 경영 마케팅 같은 경우는 문화 기획을 꿈꾸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 좀 폭넓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 마케팅이나 예술 경영 마케팅 같은 경우는 현대인의 소비 양태가 경제적 인간에서 문화적인 인간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물건이나 상품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가치, 경험, 감성, 지식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 마케팅의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물건들이죠. 덴마크 우유입니다. 여기는 요하네스 베르메르나 에두아르 마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같은 화가들의 그림을 활용해서 우유 과학에 입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매출이 상당히 신장되었다고 합니다. 우유를 하러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이야 하고 딱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펜잘 저도 가끔 먹는 진통제인데요. 펜잘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그림도 보면 뭔가 모델이 뭔가 불만스러운 시츄에이션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잘 활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가 한정판으로 장폴 코디에나 갈 라커벨트 같은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LG 냉장고에서 슈왈롭스키 디자인 가지고 또 콜라보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예술가와 기업의 그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히 늘 지속되지는 않지만은 한시적으로 시도하는 아주 좋은 마케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간파했던 선구자가 우리나라에도 계셨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신데요. 우리의 부력은 그러니까 재력이죠.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권력이죠. 권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게 됩니다. 백범이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문화 주도권을 뺏겼던 때였죠. 그런데 우리가 끝내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문화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력이었죠. 문화의 힘으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제가 지금 문화 콘텐츠 학과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 콘텐츠라는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유의하게 쓰이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영역을 미국에서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문화산업관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란 말은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문화 콘텐츠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고백할 때 저는 반병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말로 말 못해요. 그래서 겨우 기억하는 목소리로 문화 콘텐츠를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즐길 거리, 알 거리, 볼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궁색하죠.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을 적어도 우리말로 그것 딱 무엇이다 라고 말을 못하는 한 세종대왕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포착했다는 거. 지금은 서양 사람들도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용례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겨서 쓰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콘텐츠와 콘텐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명사를 찾으면 목차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문화 목차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길거리, 문화적인 즐길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인데 언젠가는 제가 해답을 찾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사무엘 헌팅턴과 로렌스 해리슨이 문화가 중요하다, 컬처 메러스라고 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헌팅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초 나는 가나와 한국의 1960년대 초반 경제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다. 60년대 당시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점에서 놀랐다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헌팅턴은 1990년대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보고서 거꾸로 60년대의 한국과 가나의 상황을 비교를 해봤는데 가나는 그대로 있었고 한국은 그 30년 사이에 놀랍게 발전했다는 것이죠. 세계 강대국, 경제 강대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헌팅턴이 그 이유가 뭘까 찾고 찾아서 그 이유를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6, 7년 뒤에 기소로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6, 7년 뒤에 한국 사회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IMF가 발생했습니다. IMF가 딱 터지자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왜? 갑자기 그랬잖아요.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IMF를 당했거든요. 그 이유를 사회과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설명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기소로망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위기의 원인은 문화적 위기에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그 문화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가 IT, CT 쪽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도해서 된 건 아니에요. IMF 위기가 딱 터지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청년 실업자들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국가 프로젝트로 청년들을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문서들을 전자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디지털 데이터로 치환된 것도 그때 문제입니다.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서 고전들이 상당수가 그때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힘이 될 줄은 나중에 몰랐던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상업들이 막 그냥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한테 일일이 비굴하게 물어가 보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끄집어냈는데 지금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콘텐츠가 대장금이고 대장금은 세계 몇십 개의 나라에 전파가 되고 대장금을 통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파되고 한국의 복식 문화, 궁중 문화 전파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자본, 캐피탈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전에 서 있는 우리가 자본의 흐름을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경제자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본이죠. 문화자본은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연결망 속에서 위치나 관계로 나타나는 자본이 사회자본입니다. 예컨대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게 사회자본이죠. 우리가 최근에 사실 중시되고 있는 자본 중에 하나가 이 사회자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냥 강의를 듣고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재생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사회자본이 됩니다. 사회자본의 영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관시.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관시라고 하는 게 없으면 전혀 굴러가지 않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로 관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징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세 가지 자본들이 다 융합되어서 그것들이 승인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신, 존경.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자본은 이제 세계 강국이 되었고 문화자본도 사실은 이제 거의 강국대열에 들어섰고요. 사회자본은 어쩌면은 초강력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직 상징자본 부분은 좀 약한 그런 지점에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인류사회 발전은 지본사회에서 자본사회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뇌본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본사회는 봉건사회, 토지가 중심이 됐던 사회고요. 자본사회는 바로 이제 근대 사회.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그 자본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뇌본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의성이고 인재.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뇌본사회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글을 많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깨알같이 기록했던 그 기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말살된 것 사실이죠. 대동제랄지 불확제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왕조실록도 그렇지만은 저기 가까운 도시인 안동에 있는
그 기록문화선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18 기록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과거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했을 때 그 데이터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의 민족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뭘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자본은 기술자본주의, 생태자본론, 사회자본적 관점에 대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 그 세 줄로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전제한다면 한 분야만 잘하는 I자형 인재가 아니라 두루두루 잘 알면서 두루두루 중심을 잡는 T자형 인재. T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루두루 전방위적으로 알면서도 중심이 잡혀있는 글자 모양이 T자. 미래사회는 접속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가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접속과 네트워크가 없다면 불가능하고요. IoT도 접속과 네트워크가 없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3D 프린트도 마찬가지. VR도 마찬가지. 접속과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접속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걸 강점으로 살리면 공유경제가 되고 구독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장점으로 못 살리게 되면 허공에 떠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되려고 그러면 모두가 소유보다는 공유를 중시하는 가치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정말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저는 공유경제와 공유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 공유자동차가 우리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발전 속도가 더디지만 공유경제는 우리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가 주도적인 경제 시스템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적응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접속과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 분야의 만남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결과물이 중요해지는데, 여러 분야가 만나가지고 협력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요한스는 메디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메디치 효과인 것입니다. 그 효과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계를 넘나들고 T자처럼 경계를 넘나들고 교차적으로 내 아이디어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교차시켜서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와 관련돼서 현대캐피탈의 리스 광고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레디킹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차를 꼭 사야만 하는가? 현대캐피탈의 리스 광고입니다. 차를 꼭 사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 던지면서 결국은 안 사도 된다. 리스에서 타면 된다. 근데 저만 해도 차를 리스에서 타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집은 안 사고 차는 사는 시점쯤은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는 차도 그냥 내 집 차고지에 있는 게 차가 아니라 소카처럼 어디나 있는 게 차다, 이렇게 생각. 더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된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 하고 그 다음에 바이 사는 것, 바이 그 다음에 헬로 리스, 바이 헬로 리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사실 제 자산의 거의 모든 부분이 집입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집에, 그러면서 가끔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몇 억씩을 묻어놓고 사느니 그 중에 몇 억을 빼가지고 한 2, 3년 세계 일주를 하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삽니다. 직장 한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6개월 동안 회에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또 그 유튜브 작업했던 것이 또
몇 개가 돼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찾게 되고 그 일자리 또 한 몇 개월 하다가 또 다른 나라 갑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저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내가 정말 그 대기업 가기 위해서 몸매달고 공무원 되기 위해서 몸매달고 살아야 되는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장성규라고 그 방구석 일렬에 나와가지고 그 후줄근하게 추리닝 입고 그 말도 안 되는 조사해가지고 한 번씩 던지는 그 친구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검색하다 깜짝 놀랐는데 한 달에 얼마라고? 한 달에 20억을 얻는데요. 근데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그 친구의 이미지는 추리닝 입고 있는 그냥 시덥지 않은 젊은이로 보이는데 그 친구는 백조와 같은 거죠. 물 위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물 속에서는 굉장히 발길질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제가 우리 대학생들 그 처음에 들어오면은 대학생활 길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때 아이들한테 거의 한 10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테마가 돼도 좋고 장르가 되어도 좋고 영역이 되어도 좋으니까 지금 뭐 하나를 때려잡아가지고 지금부터 매 학기 그러니까 불철주야 그것만 드립다 파봐라. 그러면 너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하든 홈페이지를 만들든 유튜브를 하든 해봐라. 그것만 갖고. 근데 제가 지금 96년부터 교수 생활했으니까 최근에 거의 한 15년 정도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광양에서 초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교수님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그때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지? 하고 이제 웃고 마는데 종종 그런 조짐을 보이다가 또 이렇게 결국은 제가 또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압박을 많이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과목 중에서는 아예 공모전에 아웃풋을 제출해야 학점이 나가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그러면 그 지옥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니들은 왜 이러저러한 건 안 하고 복수 전공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냐고. 학생들 그 눈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교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살기가 느껴지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그래 나도 딜레마다 하면서 그렇지만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시대의 교육은 기능적 삶이 아니라 아까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정신,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기계의 지성 이제 지성은 인간이 기계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봤잖아요. 알파고 사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우리 이세돌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진 거지 인간이 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그 말이 좀 구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이제는 지성이라고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계 앞에서 주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지금 이제 감성은 우리 거다. 니들이 해봐야. 그렇지만 20년 뒤면 어떻다고요? 기계가 이 부분도 감성도 데이터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이란 종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하는 것을 깨알같이 정리해서 DB와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색깔이나 향 같은 것들을 감각하는 테이스팅하는 기술은 기계가 더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경쟁 관계인데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인간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 감성 부분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위주의 정보에서 이야기 주도의 상상력으로 이 감성 못지않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계보다 인간이 나은 게 상상력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데 이제 소설을 쓰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로봇도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기계가 창작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프로그래밍의 산물, 아웃풋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창작의 산물처럼 느껴지는 기계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두 개를 놓고 보여주고 이게 사람이 그린 그림이냐 기계가 그린 그림이냐 하면 인간이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고요. 가끔 신문기사에서 기계가 그린 그림이 수천만 원에 팔렸다는 기사를 또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형태의 소설은 아직 기계가 못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주도의 상상력, 이게 이제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야기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할머니 무릎에서. 우리 할머니들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전통에서 벗어나 있죠.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들하고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고요. 부모들은 바빠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래서 누구하고 삽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리아로 삽니다. 아리아,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아리아, 나 어때? 아리아, 나 기분이 나빠. 그럼 아리가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아이가 그러고. 요새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 책임 선생님은 누구예요? 아리.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되고 할머니조차도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 주도의 상상력이 그 세대에게도 유효할까? 어려운 이야기죠. 적어도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대학생 정도까지는 이야기 주도의 상상력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에 공자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자님 말씀입니다. 자,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하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이기도 해요. 지식정보화 시대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의 자리를 우리가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기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좋아하는 것으로 가야죠. 근데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시대가 일과 놀이가 수렴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산업시대 노동자들은 8시간 열심히 일하고 8시간 일하기 위해서 8시간 자고 그다음에 남은 8시간 동안 비교적 우아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산업시대 노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6개월 동안 일하고 6개월 동안 노는 겁니다. 완전히 인정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일을 향해 가는 거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놀듯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 나오잖아요. 자, 뭐 사줄까? 그러면 빨리 집에 보냈다가 당신들끼리 가서 회식하라고. 요즘 젊은이들하고 회식하러 가자 하면 젊은 친구들 싫어하잖아요. 자기 일 다 있으니까. 자기 취미생활 있고. 가가지고 댄스 배워야 되는데 K-팝 댄스 배우러 가야 되는데 부장이
오늘 아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그레이엄 무어가 2015년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하면서 소감으로 밝힌 것입니다. 저기 그 앨런 튜링이라고 컴퓨터를 만든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 천재 수학자의 삶을 다룬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해도 괜찮아. 남들과 달라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것,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를 저는 그 호모 루덴스의 시대,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 저는 그래서 줄여서 놀팽이라고 봅니다. 노는 사람, 놀이하는 인간의 시대가 되고